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의 채권 애널리스트 김상훈, 류진희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8월 국내 금통위 회의 결과랑 향후 시사점입니다. 그럼 연구원님, 저희가 금통위를 볼 때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우선 당연히 가장 먼저 보아야 할 부분, 이런 회의 결과 부분이겠죠? 네, 맞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25bp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국은행이 올해 4월 금통위에서부터 시장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전달을 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8월이냐 10월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었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지난해 5월 달에 0.5%로 마지막 인하를 한 이후에 15개월 만에 0.75%로 인상을 결정을 했고요. 다만 시장이 혼돈스러웠던 것처럼 위원들 사이에서도 만장일치 인상 결정은 아니었고요. 주상영 위원이 동결 소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제 연준의 성명서처럼 한국은행에서도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 즉 통방문이라는 거를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8월 통방문에서 특이한 점이 혹시 있었을까요? 네, 우선 금리를 발표하고 나서 기자회견 전에 통화정책 방향문을 공개를 하는데요. 그만큼 통화정책 방향문이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번에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의 배경들을 좀 짐작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직전 통화정책 회의 방향문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화정책 방향문을 크게 요약을 해보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코로나가 4차 대유행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됐었을 때 민간 소비가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직전 금통위 회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이나 그리고 백신 접종 확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민간 소비의 회복 흐름, 일시적으로는 둔화될 수 있겠지만 회복 흐름이 유지되겠다라는 판단을 지속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가에 대해서 좀 전망치를 상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공급 측뿐만이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 압력이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높고 지속될 수 있다라고 봤다는 부분, 그게 두 번째 특징이고, 마지막으로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을 할 때 코로나의 불확실성이 잔존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간조할 것이냐, 아니면 양호한 성장세와 예상보다 높은 물가, 이러한 흐름들을 이쪽에 무게를 둘 것이냐에 따라서 통화정책이 계속 결정이 되는데, 이전까지는 좀 전자의 무게를 뒀다라고 하면 이번 통화정책 회의에서부터는 후자의 무게를 두면서 인상의 첫 걸음을 띄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은 2월, 5월, 8월, 11월에 수정 경제 전망을 같이 발표를 하잖아요. 네. 이제 기존 전망치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선 성장 전망치 같은 경우는 올해와 내년 모두 각각 4%랑 3%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시장은 조금 우려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가 좀 계속 확산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소비가 꺾이지 않을 것이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수출이나 설비 투자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소비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들을 감안했었을 때 완만한 회복 흐름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기존 전망치를 유지하게 됐고요. 물가 같은 경우는 수요 측 인플레 압력들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것이라고 전망이 되면서 전망치를 2.1% 그리고 내년은 1.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이 타겟팅하는 물가 목표치는 2.0%이기 때문에 올해 2.1%로 그 타겟치를 넘어섰다라는 부분들도 완화 조정의 근거로 하나 활용이 될 수 있었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금통위 기자회견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요? 네, 기자회견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번에 기자회견 시간도 상당히 길었고 내용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질문들의 내용들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크게 요약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가계대출이나 집값의 오름세가 억제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는 총재는 원론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가계대출이나 집값과 같은 이런 오름세는 억제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 금리 하나만으로 여기 가격들이나 증가폭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시 건전성 정책도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다만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이 도구도 현 시점에서는
같이 작용이 되어야만이 오름세를 억제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지금의 경기 회복세가 오히려 좀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들도 많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수정 경제 전망에서 저희가 전망치를 유지했던 것처럼 실제로 소비 제약이 예상보다 크지 않고 그리고 향후 회복될 걸로 보고 있고 수출도 견조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한 차례 인상만으로 경기의 흐름을 회복 흐름을 저하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미 25bp 인상을 했지만 여전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서 금융 여건은 여전히 완화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8월 금통일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시사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첫 인상을 하고 나서 시장이 가장 관심을 갖는 거는 두 번째 인상이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번에 인상을 하고 나서 조금은 완화적으로 표현들을 많이 했지만 저희가 주목했던 건 점진적이겠지만 한국은행의 성장 경로대로 만약에 경기가 흘러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추가 인상 의지에 대해서는 뭐 변함이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 하느니 제시한 게 재난지원금과 백신 접종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하느니 바라볼 수 있는 시점 자체가 10월 지나서 11월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로대로 움직여 준다라고 하게 되면 11월 정도, 즉 연내에 두 차례 인상이 저희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를 하느니 좀 많이 점검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미 연준의 테이퍼링 시점이 11월에서 12월 정도에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은의 두 번째 인상 시점도 11월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에서 걱정하는 금융 불균형이 금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다른 자료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보시는 화면을 통해서 그 류진희 연구원이 금융 불균형이 어떠한 경로들로 그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의사록 내에서 언급된 대표적인 금융 불균형 형상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위험 선호가 확대되면서 레버리지를 통한 수익 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는 신용융자 잔고가 급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코스피와 변동금리를 통해서 향후 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한은에서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가계대출 문제입니다.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제 가계대출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 이러한 늘어나는 이자 부담이 가계 소비를 제약할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바여서 저희가 뒤에 나타나는 자료로 한번 이 부분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은이 우려하는 금융 불균형에서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신용융자 잔고, 그러니까 위험선호 추구입니다. 그래서 이 3번 차트의 위쪽과 아래쪽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아래쪽을 보시면 하늘색 음영으로 된 부분들을 보시면 코스피가 올라가다가 꺾였었을 때 위에 차트의 주황색 선을 보시면 신용융자 잔고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 주황색 음영을 좀 보시게 되면 7월 들어서 코스피 상세가 주춤하고 그리고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이번 사이클에서 주황색 선인 신용융자 잔고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인식을 하면서 같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한은이 좀 우려하고 주목하고 있는 금융 불균형의 첫 번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측에 4번 차트의 아래쪽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이 신용대출을 받을 때 대부분이 변동금리에 의존해서 받게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전 상황과 현재 상황의 변동금리 비중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금리 장기화 시그널을 계속해서 시장에 던지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는 통화정책 정상화가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고 지연될 수 있는 이런 부작용을 하느니 좀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른 금융 불균형 현상이 가계부채 증가입니다. 여기 5번의 표를 보시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분기 가계 신용 잠정치인데요. 현재까지 가계부채는 1,700조 원, 그래서 2분기 주택담보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2조 원, 즉 8.5%가 증가를 했고 이는 2016년 4분기 이후에 가장 최대 폭입니다. 이제 기타 대출, 즉 신용대출을 포함한 이러한 그 외 대출들은 84조 원이 증가를 했는데요. 역대 가장 큰 폭입니다.
이제 6번에서 그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저희가 간단하게 계산을 한 명목 가계 소비 대비 순 이자 부담 규모 차트입니다. 보통은 이 이자 부담이 늘어날 때 가계 부채 증가율이 감소를 하는 등 반비례 관계를 보여왔었는데요. 팬데믹 이후로는 이 이자 부담과 가계대출 증가율을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제 가계대출이 증가할 경우에는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도 물론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자 부담이 일정 수준을 넘어갈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소비 제약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제 한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걱정을 하는데요. 과거 2010년 인상 사이클을 보시면 7번 차트에서 주황색 음영 부분이 바로 금리 인상 사이클입니다. 그때 2011년 3분기를 보시면 이제 순이자 부담 규모가 3.37%로 역대 최고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 실질 가계 소비가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급락하는 모습을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8번의 표를 보시면 팬데믹 이전인 19년 4분기에 3.17% 수준이었으나 21년 1분기에는 3.22%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25bp가 즉 0.25% 기준금리가 인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추정을 해서 이자 증가분을 추정을 했는데요. 이때 0.13%포인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21년 1분기를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었을 때에도 순이자 부담 규모가 약 3.3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과거 2011년 3분기 고점인 3.37%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특히 4분기에 한국은행의 전망대로 소비가 성장이 된다면 이 규모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자 부담이 더 증가하기 전에 가계부채 증가 속도 자체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8월 금통위의 결과, 그리고 시사점, 그리고 한은이 우려하는 금융 불균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좋은 내용이었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리서치본부의 김상훈, 류진희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